아들이 황제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긴 황태후는 역사상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친아들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페류나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황제에 등극하던 날, 그녀는 미소도 축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파탄났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태우 자리에 앉겠느냐. 그녀의 눈에 아들의 죽이는 축복이 아닌 재앙일 뿐이었습니다.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막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단식을 감행했고 모든 부귀영화를 거부했으며 끝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의문투성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마치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옹정제의 얼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겨 그를 평생 어미를 죽음으로 내몬 불효자라는 오명 속에 살게 했습니다. 과연 옹정제가 잔인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한 어머니의 삐뚤어진 편애가 황실 전체를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효공인 황후, 성은 우야. 그녀는 만주 정황기 소속이었습니다. 정황기는 황제가 직접 거느리는 최정계 부대이자 최상위 계급입니다. 하지만 우야 가문은 기만 정황기일 뿐, 신부는 포이였습니다. 만주어로 모이아하, 이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은 황실을 모시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대로 황실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황제의 밥상을 차리고 옷을 짓고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 비록 황제와 물리적 거리는 가장 가까웠으나 신분적 거리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1607 13년, 강희 12년. 14살의 소녀 우야 씨는 자금성의 북쪽문, 신무문 앞에 섰습니다. 명문 귀족의 딸들은 수녀 선발을 통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입궁하여 비빈이 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포의 출신인 우야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무부 수녀 선발을 통해 입궁했습니다. 이는 황제의 여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황실의 자비를 하는 궁녀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왔으나 거친 일을 해야 했고 그녀의 눈은 맑았으나 감히 용안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자금성은 꿈의 궁전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해야 하는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20대의 젊은 황제 강희제는 거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3번의 난이 일어나 제국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고 안으로는 강력한 권신들과 외척 세력들이 황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제의 후궁은 이미 화려한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개국 공신 생리의 손녀인 황후 헤세리 씨, 권신 엘필의 딸인 류호록 씨, 그리고 자신의 외사촌인 동가 씨까지. 그녀들은 모두 막강한 배경을 가진 정치적 동반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과의 잠자리는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또 다른 업무였습니다. 황제는 지쳐 있었습니다. 거만하고 콧대 높은 귀족 여인들의 암투, 친정 가문의 이익을 위해 황제의 눈치를 살피는 그들의 눈빛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권력이 없는 곳, 계산이 없는 순수한 휴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야 씨가 황제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차 시중을 드는 궁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귀족 여인 특유의 화려한 장신구도 짙은 화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황제가 상소문을 읽을 때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곁을 지켰고 차가 식으면 소리 없이 따뜻한 차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황제를 방해하지 않는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강희제에게
그녀는 14살의 어린 궁녀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조정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쉼터였습니다. 역사는 정확히 언제 그들이 첫 밤을 보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황제는 경무에 지친 몸을 이끌고 침소로 향하던 중 묵묵히 등불을 밝히고 서 있는 우야 씨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이든 혹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이든 그녀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데렐라 스토리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노비 출신의 궁녀가 천하의 주인이 된 승은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은이 그녀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678년 자금성에 경사가 났습니다. 우야 씨가 회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은 축복보다는 불안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공식적인 책봉조차 받지 못한 그저 승은을 입은 궁녀 혹은 아주 낮은 단계의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당시 내명부를 장악하고 있던 인물은 황제의 외사촌이자 훗날 효의 인황후가 되는 귀비 동가 씨였습니다. 동가 씨는 명문가 출신의 황제의 총애를 받았지만 몸이 약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혹은 낳아도 일찍 요절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고위 후궁과 신분이 미천하지만 황제의 아이를 가진 궁녀. 이 잔혹한 대비는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야 씨는 밤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아가야, 제발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자라다오. 그녀는 자신이 이 아이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78년 10월 30일 진시. 산통 끝에 우야 씨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옹정제, 사왕자 윤진입니다. 강희제는 기뻐했습니다. 연이어 아들들이 요절하던 시기였기에 건강하게 태어난 황자는 제국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 황실의 법도는 우야 씨에게 가장 잔인한 선고를 내립니다. 청나라 황실의 법도에 따라 빈 이상의 지위가 아닌 후궁은 황자를 직접 양육할 수 없다. 청나라 황실에는 생모의 신분이 낮을 경우 아이의 교육과 장래를 위해 신분이 높은 다른 비빈에게 양육을 맡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양모제도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이를 위한 것이라지만 생모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강희제는 갓 태어난 윤진을 귀비 동가 씨에게 보낼 것을 명합니다. 동가 씨는 황제의 외가 쪽 친척으로 신분이 고귀했기에 황자에게 가장 강력한 정치적 배경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황제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야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9살의 어린 어머니입니다. 10달 동안 품었고 목숨을 걸고 낳은 핏덩이입니다. 젖 한 번 제대로 물려보지 못한 채 아이는 포대기에 쌓여 화려한 가마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간 곳은 경인궁. 우야 씨가 머물던 곳과는 불과 몇백 미터 거리였지만 그곳은 그녀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어린 윤진은 동가 씨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동가 씨는 자식이 없었기에 윤진을 친아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윤진에게 우야 씨는 그저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올리는 덕빈 마마일 뿐 어머니라는 인식은 희미했습니다. 우야 씨는 이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비단 옷을 입고 고귀한 여인의 품에 안겨 웃는 모습. 그것은 안도감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소외감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황실의 아이다. 동가 씨의 아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찢어지는 가슴을 억누르고 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녀는 감정을 죽이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우야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큰아들 윤진에 대한 묘한 타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내 것이 아닌 존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 서글픈 거리감은 훗날 두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불씨가 됩니다. 아이를 뺏긴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강희재는 우야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생식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680년 황육자 윤조 출산, 1681년 황칠녀 출산. 그녀는 쉴 새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는 강희재가 그녀를 얼마나 편안하게 여겼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녀는 결코 교태를 부리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뺏겨도 원망의 눈빛 한 번 보내지 않았고 동가 씨에게도 극도로 공손했습니다. 1681년 강희 20년. 그녀의 이러한 현명한 처신은 보상을 받습니다. 강희재는 그녀를 덕비로 책봉합니다. 덕은 덕행, 어질다는 뜻입니다. 황제는 그녀의 성품을 높이 샀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해비, 의비, 영비와 함께 사비의 반열에 오르며 후궁의 실세로 떠오릅니다. 이제 그녀는 명문가 출신 비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포에 출신 노비가 황비가 된 기적.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들은 여전히 요절하거나 그녀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황육자 윤조마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모성애는 갈 곳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1688년 그녀의 운명을, 그리고 청나라의 역사를 바꿀 또 다른 생명이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습니다. 1688년 우야 씨는 자신의 마지막 아들 14왕자 윤제를 낳습니다. 이때는 이미 그녀가 덕비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에 황실의 법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모성애를 이 막내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 윤진에게 주지 못했던 젖을 물리고 윤진에게 불러주지 못한 자장가를 불렀으며 윤진에게 입히지 못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윤진은 당시 11살이었습니다. 이미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였습니다. 그는 양어머니 동가 씨의 궁에서 지내며 친어머니가 동생 윤제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끔 문안 인사를 가면 어머니 우야 씨는 윤진에게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사왕자 오셨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 신하와 주군의 대화처럼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동생 윤제를 볼 때는 눈에서 꿀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윤진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새겨졌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나는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나는 그저 황실에 바쳐진 곡물이었고 동생이야말로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구나. 이 박탈감은 윤진을 더욱 냉혹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고독한 늑대로 자라났고 반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동생 윤제는 자신감 넘치고 호탕한 영웅의 기질을 보이며 자라났습니다. 자금성의 하늘 아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나 전혀 다른 운명을 걷게 된 두 형제,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머니. 이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는 훗날 피바람을 몰고 올 구자탈적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우야 씨는 자신이 편애하는 막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버려진 큰아들 윤진은 어떻게 그 차가운 궁궐에서 괴물이 되어갔을까요? 1689년 여름 어린 사왕자 윤진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를 친자식보다 더 아껴주었던 양어머니.
황기비 동가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강희제는 그녀가 죽기 직전 황후로 책봉했지만 그것은 죽어가는 아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일 뿐이었습니다. 윤진에게 동가씨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낳아준 어머니가 자신을 황자로 대했다면 길러준 어머니는 자신을 아들로 대했습니다. 그 따뜻한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장례식 내내 소년 윤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말라버리게 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던 것일까요? 문제는 장례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황실의 법도상 양모가 사망하면 황자는 다시 생모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윤진은 자신의 짐을 싸서 동가씨의 승건궁을 떠나 생모 우야씨가 있는 영수궁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윤진이 생모의 처소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새로운 주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살배기 막내 동생 14황자 윤제였습니다. 덕비 우야씨는 윤진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1년 만에 내 식구가 되어 돌아온 큰아들. 하지만 그녀의 품에는 이미 젖먹이 막내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사황자? 그녀의 인사는 깍듯했지만 그 깍듯함이 오히려 윤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윤진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여기서 이방인이구나.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구나.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덕비는 윤진의 의복과 식사를 챙겨주었지만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반면 막내 윤재에게 주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윤진은 서재에 틀어박혀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고 덕비는 그런 큰아들을 보며 애늙은이 같다, 음침하다며 껄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으러 온 곳에서 그는 또다시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형제는 전혀 다른 인격체로 성장했습니다. 형 윤진은 히로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쁨과 노여움을 종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말이 없고 예민했으며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철두철미했습니다. 아버지 강희제조차 그를 과격하고 성격이 급하다고 질책하곤 했습니다. 그는 황실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겼습니다. 불교와 도교에 심취한 척하며 권력에 욕심이 없는 한가한 도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를 도광양회라고 합니다. 반면 동생 윤제는 영웅호걸의 풍모를 지녔습니다. 그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의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무예가 출중했습니다. 강희제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쏙 빼닮은 이 막내 아들을 몹시 총애했습니다. 열내 황자는 짐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황제의 칭찬, 어머니의 편애. 윤제는 구김살 없이 자랐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덕비 우야씨의 눈의 두 아들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큰아들 윤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대하기 어려운 아들이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눈빛이 서늘하여 어머니조차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막내 윤제는 투명했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현이 확실했고 어머니에게 어리광도 잘 부렸습니다. 덕비에게 윤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윤진은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불편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이 편에는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 훗날 조정의 피바람을 불러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형제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708년, 강희 47년.
제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강희제가 30년 넘게 공들여 키운 황태자 윤익을 폐위시킨 것입니다. 태자 윤익은 포악하고 부도덕하며 심지어 짐의 천막을 엿보며 역모를 꾀했다. 절대 권력인 황태자가 무너지자 잠자고 있던 황자들의 야망이 폭발했습니다. 비워진 태자의 자리를 놓고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후계자 전쟁, 구자탈적의 시작입니다. 이때 황실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팔황자당이었습니다. 팔황자 윤사는 어진왕이라 불리며 조정 대신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훗날 형성되는 사황자당, 즉 윤진의 세력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윤진은 태자 윤익을 옹호하며 자신의 야망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덕비가 그토록 사랑했던 막내 아들, 14왕자 윤제가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형인 사왕자 윤진이었을까요? 한배에서 나온 친형제가 적이 되었습니다. 14왕자 윤제는 사왕자 윤진을 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복형인 8왕자 윤사를 진정한 군주감이라 지켰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덕비 우야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녀 역시 묵시적으로 막내 아들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사왕자 윤진은 폐위된 태자 윤익의 뒤를 쫓아다니는 음흉한 기회주의자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8왕자와 어울리며 호방하게 활동하는 14왕자는 훨씬 듬직해 보였겠죠.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묘한 기류가 흘렀을 것입니다. 덕비와 14왕자는 8왕자의 현명함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사왕자 윤진은 묵묵히 밥만 먹다 일어나는 풍경.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똘똘 뭉쳐 자신을 배척하는 상황. 윤진의 가슴 속에는 시퍼런 도끼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지. 시간은 흘러 1718년. 서북쪽 국경에서 중아르 부족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강희제는 이 난을 평정할 대장군을 임명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상 차기 황제를 시험하는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희제의 선택은 14왕자 윤제였습니다. 그는 대장군왕이라는 파격적인 칭호를 받으며 3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황제는 친히 성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고 황자들은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덕비 우야 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궁궐 안의 여인들은 모두 그녀에게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마마 14황자님께서 대장군이 되셨으니 이제 태자 자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덕비는 확신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직접 기른 저 아이가 다음 황제가 되겠구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불당에 엎드려 막내 아들의 무사 귀환과 황위 계승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성 한 구석, 옹춘왕부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윤진은 겉으로는 동생의 출정을 축하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신복인 영행료를 서북전선의 군수물자 담당관으로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동생을 돕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군량미 보급줄은 자신이 쥐고 흔들겠다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동생은 칼을 들고 전장을 누볐지만 형은 붓을 들고 인심을 베고 있었습니다. 14황자가 영웅놀이에 취해 있을 때 사황자는 병들어가는 늙은 황제 강희제의 곁을 지키며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핵심 정보망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어머니 덕비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막내 아들이 빛이라면
그 빛에 가려진 그림자 속에서 큰아들이 시퍼런 비수를 갈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먼 편애가 결과적으로 막내 아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큰아들을 괴물로 키우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 강희재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강희재의 생명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대장군왕 윤제는 수천 리 떨어진 서북 변방에 있었고 사황자 윤지는 황제의 탕약을 다리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덕비 우야 씨는 매일같이 서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편지를 썼습니다. 황상께서 위독하시다. 네가 빨리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그 편지가 과연 아들에게 닿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챘을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치밀하게 준비했을 그날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국의 운명을 가를 단 하룻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은 영원히 끊어지게 됩니다. 1722년 11월 13일. 베이징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황제 강희제가 머물던 창춘원 청계서옥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69세의 노황제는 이미 기력을 탕진했습니다. 며칠 전 사냥을 나갔다가 풍안에 걸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황제는 직감했습니다. 아, 나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이날 새벽 강희제는 급히 황자들을 소환했습니다. 3황자 윤지, 8황자 윤사, 9황자, 10황자 등 베이징에 있던 주요 황자들이 침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북 변방에서 군대를 지휘하던 14황자 윤제, 그리고 천단을 관리하라는 명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운 4황자 윤진. 오전 10시경, 4황자 윤진이 허겁지겁 창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침전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강희제는 눈을 뜨고 있었으나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그 곁을 구문제독 롱코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롱코도, 그는 강희제의 처남이자 당시 베이징의 군사력을 손에 쥔 실세였습니다. 그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제국의 주인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 사황자 윤진을 길러준 양어머니의 남동생, 즉 윤진에게는 외삼촌 격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녁 8시경, 천고의 성군이라 불리던 강희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창춘원은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황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근위병들은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누가 대통을 이을 것인가? 유원장은 어디에 있는가? 침묵을 깬 것은 롱코도였습니다. 그는 강희제에 구두 유언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황사자 윤진은 인품이 귀중하고 사려가 깊어 대통을 이을 만하니 짐의 뒤를 이어 황제에 즉위하라 순간 엎드려 있던 황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8황자 윤사와 9황자, 10황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황자라고? 14황자가 아니고? 그들은 당연히 대장군왕으로 나가 있는 14황자 윤제가 후계자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버지 강희제가 그에게 궁원을 맡긴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성내의 모든 군사권은 롱코도가 쥐고 있었고 4황자 윤진의 신복인 13황자 윤상이 군대를 이끌고 궁궐 주요 길목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혹은 완벽한 친위 쿠데타처럼 보였습니다. 4황자 윤진은 3번 사양하는 척하다가 비통한 표정으로 황위를 수락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파발마를 타고
자금성 내의 후궁 덕비 우야 씨에게로 날아갔습니다. 환관, 마마, 경하드리옵니다. 선왕께서 붕어하시고 사황자 윤진님께서 대통을 이으셨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기절할 듯 기뻐했겠지만 덕비 우야 씨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 14황자가 아니고 사황자라니. 그녀에게 사황자 윤진의 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강희제는 생전에 14황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둘째, 만약 사황자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왜 14황자에게 막강한 궁원을 주어 멀리 보냈겠는가? 이때부터 궁궐 안팎에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조가 조작되었다. 가장 유명한 설은 한자 고치기 설입니다. 강희제의 유언장에 14황자에게 물려준다라고 쓰여있던 것을 옹정제 일파가 글자획을 살짝 고쳐 사황자에게 물려준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 열십제 획을 더해 어조사 우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글자 조작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공식 문서는 한자뿐만 아니라 만주어로도 함께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자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덕비 우야 씨가 그렇게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눈에 사황자 윤진은 동생의 자리를 훔친 도둑이었습니다. 롱코드와 결탁하여 아버지가 죽자마자 유언을 조작하고 멀리 있는 동생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걸어 잠근 비열한 형.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본 새 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 황제가 된 옹정제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축하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어머니만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비는 아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뱉은 첫 마디는 비수처럼 아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네가 황제가 된 것은 내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다. 옹정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어 덕비는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갑니다. 나는 덕이 부족하여 태후가 될 자격이 없다. 황후의 존호도 받지 않을 것이며 태후궁으로 옮기지도 않겠다. 나는 여기서 죽은 선왕을 기리며 조용히 살겠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태업이었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유교 국가에서 어머니가 황제의 효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황제에게 불효자라는 낙인을 찍는 정치적 공격이었습니다. 옹정제가 아무리 황제라 해도 어머니를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 서북 변방에 있던 14황자 윤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말을 달려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형 옹정제의 차가운 명령서였습니다. 선왕의 장례에 참석하러 온 것이니 군대는 성박대 두고 혼자 입궁하라. 윤제는 대장군의 갑옷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무장 해제.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빈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옹정제가 황제의 자격으로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윤제는 형에게 황제로서의 예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관을 붙잡고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옹정제의 호위무사들이 윤제를 제지하려 하자 옹정제는 그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동생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 덕비와 막내 아들 윤제가 만났습니다. 내 아가, 내 불쌍한 아가. 덕비는 다 큰 아들을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황희를 빼앗긴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에 대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울음소리를 듣던 옹정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이 황제가 되었을 때는 차가운 독서를 퍼붓던 어머니가, 패배자가 되어 돌아온 동생 앞에서는 세상 가장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애정 결핍. 옹정제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면 나도 이제 황제로서의 길만 가리라. 즉위식을 마친 옹정제는 신속하게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찬 일은 가장 큰 위협인 동생 윤제의 손발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윤제에게 선왕의 릉을 지키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그를 베이징에서 추방하고 연금시켰습니다. 대장군왕의 칭호도 박탈했습니다. 이 소식은 덕비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막내 아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옹정제에게 항의하기 위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내 아들을 돌려다오. 내 아들을 보게 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황제와 태후의 정면 충돌. 자금성의 깊은 밤, 옹정제는 약사발을 들고 어머니의 침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최후의 통첩일까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비극적인 결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드리는 마지막 탕약입니다. 1723년 옹정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자금성에는 봄 기운 대신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 황제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미친 듯이 정무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성실함인 동시에 일종의 증명이었습니다. 내가 찬탈자가 아님을, 내가 아버지 강희제의 선택을 받은 정당한 후계자임을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실 내부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의 생모, 태후, 우야 씨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태후의 궁에서 호의호식하겠는가. 그녀의 영화궁 체류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옹정제에 대한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보기에 황제가 어머니를 낡은 처소에 방치하는 꼴이 되었으니 옹정제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몇 번이나 상소를 올려 태후마마, 제발 영수궁으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황제 등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것은 옹정제의 정통성을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즉위의 전후에 벌어진 할애 거부 사건입니다. 황제가 즉위하면 가장 먼저 태후에게 나아가 큰 절을 올리고 태후는 이를 받아들이며 황제를 축복하는 것이 국가의 대례입니다. 하지만 우야 씨는 황제의 절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가 내게 절을 올린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 옹정제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절조차 올릴 수 없는 황제라니. 그는 결국 어머니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즉위 의식을 미루거나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문은 담장을 넘어 민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태후께서 황제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신단다. 역시 사왕자가 유조를 조작한 게 틀림없어. 오죽하면 친어머니가 저러시겠나. 옹정제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에게만 이토록 잔인하십니까? 저도 어머니의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왜 막내만 찾으시고 천하를 짊어진 저의 고통은 외면하십니까?
태우가 그토록 기다리던 막내 아들, 14황자 윤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옹정제는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보다 더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윤제는 아버지 강희제의 릉을 지키는 묘지기로 쫓겨났습니다. 말이 묘지기지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감금 생활이었습니다. 한때 30만 대군을 호령하던 대장군왕이 하루아침에 산속에서 향이나 피우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태후 우야씨는 이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옹정제를 불러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을 당장 불러오너라. 내 눈앞에 데려다 놓으란 말이다. 하지만 옹정제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선왕의 능을 지키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열내 동생은 효도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으나 감정적으로는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만나는 것 자체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모의를 꾸밀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태우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듭니다. 바로 곡기 끊기, 즉 단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라상을 물리치고 옹정제가 보내는 약탕 그릇을 엎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서라도 선왕을 뵈러 가겠다. 1723년 5월, 태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병명은 화병과 노환이었지만 실상은 아들에 대한 증오가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5월 22일 밤, 옹정제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사가들은 이날 밤 모자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사와 정황 증거들은 이날 밤이 결정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옹정제, 어마마마, 이제 고집을 꺾으십시오. 열내 동생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황제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접니다. 태후, 네가 황제라고. 너는 형제를 짓밟고 올라간 페류나일 뿐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옹정제, 어머니, 5월 23일 축시. 효공인 황후 우야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64세.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게 황제와 싸웠던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죽음이 된 것입니다. 태후의 죽음과 동시에 자금성에는 흉흉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과 호사가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입니다. 옹정제와의 마지막 말다툼 끝에 태후가 홧김에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자결했다는 설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죽음으로써 아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불효의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죽게 만든 황제라니 이보다 더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옹정제가 어머니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여 병든 어머니에게 약을 쓰지 않거나 혹은 독을 썼다는 무시무시한 가설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나의 정통성은 계속 의심받을 것이다. 냉혹한 정치가 옹정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해 보이는 가설입니다. 장기간의 단식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화병이 겹쳐 급성 심부전이나 뇌졸중을 일으켰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옹정제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옹정제와 화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4황자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고 옹정제는 그 곁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자 옹정제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효자라도 된 듯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효공 선왕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발표했습니다. 태우께서 생전에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시어 병환 중에도 자식 걱정만 하시다 가셨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미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지우고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성스러운 황제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4황자 윤제였습니다. 옹정제는 동생이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철저한 감시 속에 잠시만 머물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관 앞에서 통곡하는 동생을 보며 옹정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이제 편안하십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던 막내가 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살아남아 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저 윤진입니다. 효공인 황후 우야 씨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비극의 씨앗은 이제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라는 마지막 브레이크가 사라진 옹정제. 이제 그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형제들, 어머니가 아꼈던 팔황자당 무리들을 향한 피해 숙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더욱 길어지고 칼바람은 더욱 매서워집니다. 효공인 황후 우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옹정제라는 거대한 폭주기 관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옹정제는 효심을 가장하기 위해서라도 형제들에게 노골적인 칼을 겨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식까지 하며 막내 아들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옹정제의 눈치를 보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옹정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무시, 조롱, 그리고 어머니의 편애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적힌 피의 장부였습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은 역시 어머니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막내 아들, 14황자 윤제였습니다. 어머니 우야 씨가 그토록 아꼈던 보물, 14황자 윤제. 그는 이제 더 이상 황자가 아니었습니다. 옹정제는 어머니의 3년상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윤제의 모든 자기를 박탈했습니다. 윤제는 교만하고 방자하며 선왕의 뜻을 거슬렀다. 그를 군왕에서 패하여 패자로 강등한다.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옹정제는 윤제를 베이징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경릉 옆에 있는 작은 처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름은 수릉이었지만 실상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한때 30만 대군을 호령하던 대장군왕이 이제는 문박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옹정제는 동생에게 굴욕을 주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비참한 몰락. 옹정제는 마치 하늘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란 듯이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가 사랑한 아들은 이제 내 발밑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4황자가 처리되자 칼끝은 이제 진짜 적들을 향했습니다. 바로 옹정제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8황자 윤사와 9황자 윤당입니다. 이들은 조정 대신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세력, 8황자당의 거두들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즉위 초반에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높은 벼슬을 주었지만 권력이 안정되자 가차없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옹정제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인격 살인을 저지릅니다. 황족의 이름을 빼앗고 만주어 욕설로 개명시킨 것입니다.
팔황자 윤색에는 아기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주어록에 혹은 고기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구황자 윤당에게는 세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돼지 혹은 지겨운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의 형제들이 하루아침에 개와 돼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이들을 철저히 비인간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에 도전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천에 알렸습니다. 효공인황후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참극이었습니다. 그녀가 막아주던 형제애라는 얇은 막이 찢어지자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야만적인 증오뿐이었습니다. 1726년 9월, 개와 돼지로 불리던 두 황자는 감옥에서 잇따라 숨을 거둡니다. 공식 사인은 복통과 구토. 하지만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두 사람이 불과 며칠 강역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세간에는 옹정제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황제가 형제들을 독초를 먹여 죽였다더라. 어머니를 죽게 하더니 이제는 형제들 씨를 말리는구나. 옹정제는 냉면왕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내린 벌을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옹정제는 홀로 불당에 앉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주변이 텅 비어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형제들이 죽고 권력의 정점은 춥고 외로웠습니다. 그는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 더욱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 14왕자 윤제는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옹정제의 마지막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더 잔인한 형벌이었을까요? 옹정제는 8황자와 9황자는 죽였지만 친동생인 14황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어쩌면 옹정제는 어머니의 유언 혹은 어머니의 마지막 저주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동생만은 건드리지 마라. 윤제는 좁은 방에 갇혀 형제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대장군 시절은 꿈처럼 사라지고 매일매일 형이 언제 사약을 내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살렸지만 그 사랑이 그를 형의 표적으로 만들었다는 아이러니. 그는 그 모순 속에서 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의 숙청이 끝났습니다. 정적들은 사라졌고 옹정제의 권력은 반석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찬탈자라고 대놓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을까요? 그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며 1년에 3일만 쉬고 일했습니다. 주필로 상소문의 깨알 같은 지시사항을 적으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근면한 황제라 칭송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강박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어머니가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천에 보여줘야 한다.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 결핍은 그를 완벽주의자로 만들었고 그 완벽주의는 제국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황제 자신은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몸도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단약 중독. 어머니 우야 씨가 떠난 지 13년째 되던 해, 옹정제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효공인 황후가 세상을 떠난 후 옹정제는 마치 자신을 학대하듯 국정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1년 365일 중 자신의 생일 하루만 쉬었고 나머지 364일은 일했습니다. 재위 13년 동안 그가 남긴 주비유지는 무려 1000만 자가 넘습니다. 이는 매일 평균 3000자 이상을 붉은 붓으로 써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가혹한 노동으로 내몰았을까요? 단순한 책임감이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정욕구의 과잉으로 해석합니다. 모아라 어머니. 어머니가 사랑했던 막내는 무능하지만 제가 다스리는 이 천하는 태평성대입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진정한 천자임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천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 천하도 짐을 저버리지 마라. 이 비장한 말 속에는 자신을 저버린 어머니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하 만민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단 한 사람에게 받은 거절의 상처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옹정제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불면증. 밤이 되면 고독이 그를 덮쳤습니다. 자신이 죽인 동생들의 환영,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어머니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불안해진 옹정제는 점차 도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불교를 공부하며 마음을 다스렸던 그는 이제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불로장생의 술법에 매달렸습니다. 궁궐 안에 도사들을 불러들이고 도포를 입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단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단약, 순, 납, 유황 등 중금속을 섞어 만든 환약입니다. 당시 도사들은 이것이 정력을 북돋우고 신선이 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옹정제는 이 붉은 알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욱더 약에 의존했습니다. 이 약이 짐을 살리는구나. 더 가져오라. 더 강한 약을. 어머니가 죽음을 통해 아들에게 복수했다면 아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 독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1735년 8월 23일 자정. 청나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죽음이 발생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업무를 보던 옹정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향년 58세. 공식 기록인 실록에는 갑자기 병이 들어 붕어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도 임종 당시의 상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기괴한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엽객 여사랑이 밤에 침투하여 옹정제의 목을 베어갔다. 문자옥으로 멸문지화당한 가문의 복수를 했다는 이 전설은 당시 민심이 옹정제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미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그의 사인을 중금속 중독으로 추정합니다. 과로로 쇠약해진 몸에 장기간 복용한 단약의 독성이 치사량에 달해 급사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은 어머니 효공인 황후의 죽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64세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들도 58세에 갑자기 떠났습니다. 모자는 살아서는 서로를 거부했지만 죽음의 방식만큼은 꼭 닮아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고 의문투성이이며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옹정제는 죽기 전 자신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태자 밀건법입니다. 미리 후계자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어 밀봉한 뒤 황제가 죽은 후에 열어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상자가 열리고 황사자 홍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의 전성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린 권륭제입니다. 옹정제는 자신의 아들들만큼은 골육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겪은 지옥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는 잔혹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가장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새 황제 권륭제는 즉위하자마자 놀라운 조칙을 내립니다. 14숙부와 10숙부의 감금을 해제하고 자귀를 회복시켜라. 13년 만입니다. 어머니 효공인 황후가 죽으면서 그토록 걱정했던 막내 아들 윤제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48세에 중년이 되어 나온 윤제. 그의 모습은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대장군왕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눈빛은 순해졌으며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형 옹정제의 빈소로 향했습니다. 형의 영정 앞에 선 동생. 13년 전 그는 형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화해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형님, 결국 형님이 이겼습니다. 형님은 황제로 살다 죽었고 저는 죄인으로 살다 살아남았습니다. 윤제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애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역설적으로 형 옹정제의 감시가 그를 정치판에서 격리시켜 목숨을 부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묘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마주합니다. 옹정제는 승리자였습니다. 황위를 차지했고 제국을 반석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58세에 요절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형제의 우애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14황자 윤제는 패배자였습니다. 황위를 뺏겼고 감옥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아 권륭제의 시대에 복권되었고 68세까지 장수하며 편안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추억을 안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효공인 황후는 저승에서 누구를 더 안타까워했을까요? 자신이 끔찍이 아꼈지만 권력을 잃은 막내 아들일까요? 아니면 천하를 가졌지만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죽은 큰아들일까요? 이제 긴 이야기의 끝이 보입니다. 효공인 황후가 세상을 떠난 뒤 옹정제는 평생 하나의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죽인 페류나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옹정제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친어머니조차 품지 못한 자가 어찌 천하를 품겠느냐는 비아냥은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에 옹정제는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이라는 책을 직접 펴내어 전국의 학교와 관에 배포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시중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황제가 직접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태우께서 돌아가신 것은 천수를 다하신 것이지 짐이 핍박한 것이 아니다. 태우께서 짐을 사랑하신 것은 하늘이 다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황제가 구구절절 변명하는 책을 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떳떳했다면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역사 기록을 통해 사랑받은 아들로 남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이것은 죽은 어머니와의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묵으로 아들을 부정했고 아들은 권력으로 그 침묵을 덮으려 했습니다. 죽어서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강희제와 효공인 황후는 청동릉에 합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옹정제도 그 근처에 묻혀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옹정제는 놀랍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동릉을 버리고 수백 리 떨어진 서쪽 황무지에 새로운 무덤을 쓰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동릉에 더 이상 좋은 땅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민간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황제가 저승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어 도망친 것이다. 옹정제는 죽어서도 어머니 효공인 황후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곁에 눕는 순간 영원히 네가 동생의 자리를 뺏었지 라는 호통을 들을까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옹정제는 죽어서조차 고독한 서쪽을 택했습니다. 살아서도 외톨이, 죽어서도 외톨이. 이것이 천하를 가진 황제의 쓸쓸한 결말이었습니다. 다시 살아 돌아온 14황자 윤제. 그는 옹정제가 죽은 후 복권되어 순군왕이라는 자기를 받았습니다. 순은 진실하다, 믿음직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형 걸륭제의 통치 아래서 철저히 몸을 낮췄습니다. 정치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그저 시를 쓰고 정원을 가꾸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을까요? 어머니의 편애가 자신을 대장군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형의 질투를 불러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노년에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1755년 윤제는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옹정제보다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유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 옹정제를 원망하기보다는 권력이라는 불길이 얼마나 뜨겁고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와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인간으로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효공인 황후 우야씨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앞길을 막은 비정한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황실의 비인간적인 제도에 희생된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전통적인 유교 관점에서는 그녀를 비판합니다.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화해시키지 못하고 편애로 분란을 조장했다. 국모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사적인 감정으로 국정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현대적인 심리학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궁했고 낳은 자식을 강제로 뺏겼습니다. 그녀가 막내 아들 윤제에게 집착한 것은 큰아들 윤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윤진을 볼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무력감과 상실감이 떠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윤진은 황실에 빼앗긴 아들의 상징이었고 윤제는 내가 지켜낸 아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투영할 대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거세해야만 유지되는 황실 시스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옹정제의 아들 걸륭제는 이 끔찍한 가족사를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를 거부하고 죽는 모습, 아버지가 삼촌들을 죽이는 모습.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의 시대에는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겠다. 걸륭제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틈만 나면 여행을 다녔습니다. 옹정제가 평생 일만 하다 죽은 것과 달리 걸륭제는 어머니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며 화목한 모자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는 할머니 효공인 황후와 아버지 옹정제의 실패한 관계를 보상받으려는 심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걸륭제는 아버지 옹정제에 대한 나쁜 평가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옹정제가 쫓아냈던 14황자 윤제를 복권시킨 것도 우리 황실은 이제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이자 진심 어린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효공인 황후가 남긴 상처는 손자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딱지가 않고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효공인 황후. 사람들은 나를 황후라 부르고 태우라 불렀지만 나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싶은 어미였을 뿐이다. 윤진아, 나의 큰아들아.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다만 너를 볼 때마다 나를 노비 취급하던 그 차가운 궁궐의 법도가 떠올라 괴로웠을 뿐이다. 너는 천하를 가졌으니 만족하느냐? 나는 내 작은 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그토록 큰 죄였더냐? 자금성, 불글자, 금알금. 이곳은 붉은 벽으로 둘러싸인 금지된 성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금지되었던 것은 외부인의 출입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옹정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 중 한 명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영원히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효공인황후는 제국의 어머니였지만 끝내 두 아들을 화해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타인을 벨 수도 있지만 자신과 가족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대한 권력도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가족의 눈빛보다 가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00년 전 차가운 5월의 밤, 아들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고 떠난 어머니의 고독한 죽음. 그 비극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잃어가는 우리에게도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까?